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용으로 사가지고 정말 투자로 막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거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습니다.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은 경제 실험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재앙이었습니다.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조세 정상화 방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 잡겠습니다. 예, 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소득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걸 강조했네요. 이 얘기를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평생 봉급쟁이로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봉급에서 엄청 떠요. 그 원천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유리 이제 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세금이라는 게 이제 세제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좀 어떻게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인가요? 세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을 이제 비판을 많이 하죠. 그때 공약은 어떻게 된 거냐? 세제로 이제 부동산을 안정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 일정 부분 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얘기했다고 해서 완전히 뭐 그 얘기를 공약을 완전히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공약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이 세제가 과연 부동산 이제 보유세를 높이는 거가 주요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개편되는 방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제 개편이 된다고 부동산이 안정되겠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공급도 늘려야 되고 수요는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고 또 세제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되 또 양도세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도 있고 취득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세제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이제 장동 대표에게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다. 근데 너무 많은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용어라는 게 정치적 수사라는 게 말이죠. 상당히 과도한 얘기 많이 하죠. 여야 할 거 없이. 근데 요즘 정치권의 정치판에 그야말로 이 수사가 너무 인플레가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세제는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까 이제 증세 논의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뭐 징벌세다 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제 방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거주에 이제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살 거면은 사고 샀으면 이제 살아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불로소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 말에 그 반대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월급쟁이들은 뭐 평생 일해봤자 얼마 받지 못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해서 떼돈을 번다. 그럼 그거 옳지 않죠.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게 결국은 정부 정책의 실패,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주택 정책을 잘못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집값이 막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책임을 전부 다 국민들에게, 집 가진 사람에게 물리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 무슨 저 죄인처럼 말이야. 그런 식으로 뭐 너 비싼 집 갖고 있으니까 그건 네가 좀 잘못인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뭐 세금 차익을 가졌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지. 그거 당연히 찬성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저렇게 됐던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멀쩡하게 하다가 갑자기 바꾸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바꿔야겠습니다가 아니라 갑자기
그것은 잘못된 거야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혼내듯이 얘기를 하는 게 예. 그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로 이거 지금 조세 정상화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경제부총리가 집은 사는 곳이 그러니까 리빙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바잉하는 것 사는 게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잉보다는 리빙에 바잉보다 리빙이라고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진짜 웃긴 게요. 아니 누구든지 다 좋은 집 살고 싶어요. 교통 편하고 환경 좋은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공급과 수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본주의 경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의 거창한 집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야 라는 그런 공자님 말씀 같은 현실과 맞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집을 사고 파는 것들이 당신들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식의 그런 훈계를 하라고 지금 그 경제부총리에 앉혀놨습니까?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도 모르면서 사람들의 욕심이라든가 이기심 이런 것들을 무슨 공격하고 죄악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경제부총리가 맞는 건지 그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원칙에 맞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세금 폭탄 투하다 이제 그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조세를 정상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민주당 당내에서도 지금 이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진보 야당들 범여권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약간 결은 달라요. 결은 다른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예. 백약이 무효예요. 지금 뭐 정부가 어떤 정책 내놔도 아까 보도에 뭐 덜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20억 이하 정도 예. 그런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럼 보유세가 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보유세의 기준이 또 이제 어떻게 설정될지가 궁금해요. 이제 초고가 그 부동산 아파트는 어떤 몇 억을 할 것인가, 50억을 할 거냐, 60억을 할 거냐. 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뭐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얘기들이에요. 남의 나라 얘기 같고. 근데 제가 알기는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서구의 경우는 보유세가 좀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좀 낮은 편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렇다고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 뭐 똑같이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세제만으로는 제가 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보유세가 좀 낮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단지 그러니까 이건 인간들 이기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여기 리빙하지 않고 예. 사만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투자의 개념이니까 이건 보유세 물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거주해라. 그게 산다는 리빙 아니에요, 거주가. 근데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 세입자들 내보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또 전세와 월세가 또 잠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정부가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으면 또 그걸 또 능가하는 정책이 나와요, 또 시장이. 네. 그 시장과 정부의 대결이라는 게 원래 자본주의 원래 논리예요, 그게 원래. 국가와 시장과의 대결. 근데 국가와 시장이 같이 조율돼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나오면서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진보 정권이 항상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또.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표적인 경우였었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문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세제 정책에 찬성 사람도 있고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야가 같이 예. 또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 이건. 네.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계급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가 비싼 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해관계가 달려요. 갈리는 게 그게 정치가 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율해서 할 일이고 여야가 이거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특히 야당이 이걸 네. 과도하게 징벌적이다 뭐 이렇게 무슨 재앙을 안긴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어제 이제 특히 초고가 주택에 이제 초점이 맞춰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보통 그 많이 있잖아요. 그 주택들이.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예. 같이 지금 간담회도 연다고 그러고 특위도 또 만든다고 그러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걱정이 되겠죠. 네. 주로 서울에 사는 분들의 집값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것들에 타격을 받게 되니까 그럼 무슨 뭐 총선이 지금 1년 10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갑작스러운 세제 변화
이런 걸로 인한 세금 폭탄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발할 건 뻔하니까 예. 이런 문제가 그 수도권 의원들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은 진짜로 정부 정책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다주택자 다 신고해라. 임대주택자로 신고해라. 그래서 다 신고하라고 해놓고 세제 혜택 주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그거 확 조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그럼 나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래. 라고 해서 또 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 채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 똘똘한 한 채를 규제할래.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집값을 계속 자극하고 상승시킨 측면이 있어요. 예. 이거 보면은 이른바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왕창 한번 올랐었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 하면서 또 왕창 올랐습니다. 네. 그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주택 문제를 갖다 시장에 맡기지 않고 무슨 세제라든가 예. 아니면 내가 규제라든가 야 사고 파는 거 하지 말고 거기 살 집이니까 그냥 리빙으로만 생각해라는 식의 경제부총리의 그런 발언들 때문에 그거를 시장이 비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되지도 않을 거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거 민주당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제 그래픽으로 보셨는데 송영길 의원도 확실한 공급 대책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실수요자한테는 대출 문턱도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이제 송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보안 사건 폐지를 골자로 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이 대통령이 사법 정상화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야권은 악법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런다고 이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악법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바쳤다고 합니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간 계속 울고 먹고 지탱해온 가장 큰 무기이자 축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못지않게 상당히 이제 민감한 현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는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를 했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증거 인멸이나 이런 도주 염려 이럴 때는 이 지금 보안 사건 폐지가 기본 방향은 맞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보안 사건을 비롯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맞는데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 또 중대한 경우에는 뭔가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안 사건 폐지를 뭔가 제한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안 사건 폐지를 좀 교정하자, 수정하자, 보완하자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 번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은 저 이상의 발언하기 어려울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나 경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이것도 거부권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제2요구권. 그러니까 국회에 제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거부권이라는 게. 거부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다시 한번 할수 있다. 논의해달라.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거부권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거부권이라는 건 물론 대통령이 볼 때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국회가 너무 과도하게 입법을 했거나 절차가 문제가 있었거나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과도하게 근데 지난 정권들이 너무 많이 해왔죠. 거부권을. 그러니까 거부권은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제2요구권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 건데 대통령의 이 말씀에 이 행간을 보면 말이죠. 리드 비트윈 더 라인즈라는 말이 있죠. 행간 읽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현실입니다, 그게. 근데 이 행간을 가만히 보면은 이 법을 많이 보완할 게 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이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예요. 좀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저는 너무 빨리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전당대회 기간을 의식했을 수도 있어요.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법을 단순히 이번엔 제2요건 행사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전당대회 초기인가요? 상당히 신중론이 많았어요. 근데 전당대회가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신중론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갔던 거죠. 그냥 강성 당원들이 어쨌든 이걸 추진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도 사실 이거 제가 보기에 뭐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근데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끝나고 제2요건 행사 못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권한 행사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간에 이거 상황을 좀 보고 시행착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말씀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저는 국회가 개정안의 요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벌써. 민주당 내에서 이건 그래서 이거 아까 부동산 문제도 여야의 문제가 예. 아니듯이 이것도 여야의 문제가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정치 공학이 너무 개입돼 버렸다 이 문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이제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생각나는 이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 중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예, 예. 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의원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민주당의 이제 이런 행보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세운 복수심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통과됐을 때 뭐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했던 김용민 의원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찾아가서 봉화마을에 그 동상 옆에서 사진 찍으면서 대통령님 너 잘했다라고 칭찬 위에서 좋아하고 계시죠?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오히려 조국이나 뭐 이런 분이겠죠. 그런 분들을 더 위해서 만든 법 같기는 한데 내세우고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때문에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해서 결국은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는 걸 앞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얘기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찬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아니 도대체 경찰 그 많은 병력을 그러면 누가 견제하느냐 라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갖다가 상당히 옹호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검찰에 대한 사적 감정 이런 것들을 보복심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에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은 이번에 그 법을 바꾼 것을 사법 정상화라고 얘기하면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사필 규정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이전의 것들은 전부 다 비정상이었습니까? 그 비정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바꾸는 법은 다 정상이라고 하고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거야말로 비정상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하는 일들은 다 정상이고 그 이전의 것들은 다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비정상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형사법 이 개정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피해자가 도착하기 직전에 이 서범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맞은편에 앉은 진정호 의원한테 돌려차기 한판 하지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거 참 민망한데. 그래서 이제 진정호 의원의 답변도 상당히 괴이했습니다. 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사과는 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뭐 글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이거는 단순한 말실수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어떤 이슈나 사안을 대할 때, 그 자기의 이제 말 언어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언어로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 마음속이나 가슴속이나 머리에서
내재화돼 있는가가 저는 그 언어의 진정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게 저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저건 농담도 아니고 말실수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돌려차기라는 게 뭡니까? 이 형사소송법 개정 아까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네네. 그 보안수사권 폐지가 부당하다. 거기에 대한 예로 드는 게 그 지금 형사사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돌려차기 사건하고 장기 사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그 간담회 하는 자리예요 지금. 근데 피해자까지 지금 여기 부르는 자리인데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럼 얼마나 여기 대해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법안 자체가 이게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겠구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바로 그것 때문에 피해가 당한 그 피해자 그 돌려차기에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금 돌려차기 한판하자. 이게 제정신입니까? 거기 또 진정우 의원 뭐 저는 그분이 사격 선수 출신이니까 손을 더 잘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제가 아까 봤는데 보도에서. 그래서 지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이 이제 필요하다면 직접 가서 사과하겠다. 그랬더니 직접 볼 필요도 없고 사과받을 생각도 없다. 지금 범죄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고 있고 국민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 쟁점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네, 그러니까요. 뭐 네. 저는 그 김진주 씨잖아요. 이름 다 공개됐으니까 예.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목소리하고 이름은 다 공개됐고 본인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 또 직접 그 김용민 의원의 그 글에다가 댓글도 썼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저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 최 교수님은 이게 실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네.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아재 개그 비슷하게 네. 그 얘기를 한 절대 것이었다고 해서는 안 될 그 실수였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진주 씨는 아니 지금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그 쟁점에 집중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서범수 의원의 저 얘기로 예를 들면 그 논점이 돌아가면 그게 과연 김진주 씨나 그 현재 어떤 그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일까 바라는 바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아닐까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이 끊겼는데 네. 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어의 진정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농담 잘하고 저도 농담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치인으로서 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비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여기서 정말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요건 제가 꼭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일 또 이게 아마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참 크게 이게 번질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 더 이상 크게 번진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끝나야 될 문제인데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죠, 그래도. 예. 내일 상황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제 당권 경쟁이 초접전으로 이제 흐르면서 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이 이제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당권 주자들이 전부 호남으로 갔더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17% 정도가 지금 투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호남이 32%인가 33% 정도 되는 것 3%.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이 또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이 좀 더 많아요. 38%인가 뭐 일부에서 42%라고도 하고 38%라는 보도도 있고. 그래서 호남 수도권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70%가 넘는 비중이.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수도권이 더 많긴 하지만 사실은 그 수도권에서도 상당 부분 호남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호남에서 결정되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릴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후보들은 뭐 마지막 그 승부처로 호남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겠죠. 굉장히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서 후보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이제 직설적이 돼 가고 있고 특히 오늘 송영길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의 당청 관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당이 분열돼서 부엉이 벼랑 끝으로 몰렸던 그 격이 반복될까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당청 관계 얘기인데 이게 예. 명청대전을 부각시키는 거라고 좀 봐요. 지금 얘기가. 근데 지금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명청대전이 부각되는 게 아주 불리하죠.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와의 어떤 관계의 불화를 예. 얘기하는 게 명청대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송영길 후보나 이제 김수 후보는 명청대전을 강조한 쪽이고 그게 서로 유불리가 갈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변수가 있을 거예요. 선호 투표라는 변수는 여전히 있고 말이죠.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호남과 수도권이 거의 뭐 70% 훨씬 넘으니까. 근데 경남에도 가중치가 주어지니까 경남에서 이겼어요. 정선희 후보가 이겼어요. 예. 현재로서는 0.99%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예. 박빙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당원들이 이 유권자가 당원들이잖아요. 30%지 여론이고 그런데 당원들이 정치 고관여층들이기 때문에 전 어쨌든 집권 초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당, 집권 여당의 관계가 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 당청 관계가 균열로 가거나 불화로 가는 걸 전혀 원치 않을 겁니다 아마. 전 그러면서 볼 때 그런 면에서 전략적 투표를 할 거다 네. 당원들이. 예. 그러면서 볼 때는 저는 수도권이나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일반 대선에서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그 당내선은 더 그럴 거라고요. 좀 그러면서 볼 때 김무성 후보가 전체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것이다. 네. 좀 그렇게 예상을 일단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전체 전대 구도가 개파 대결로 이제 굳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 이제 비방 정도 격화하고 있는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배문화 아닙니까? 아니 동료 의원이 경쟁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어떻게 저한테 박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쥐라고 했던 배경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영길 후보를 지원하면 송영길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한 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석 후보를 한 표 뽑는 거잖아요. 근데 두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박쥐가 이런 됩니까?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네, 사과드립니다. 뭐 사과 자, 지금 일단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서는 득표 1위가 이제 최민희 후보인데 친청계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 경선 태도 논란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이번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미화 의원이 네. 그 뭐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네. 막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김영호 의원한테 박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영호 의원 그 반박 공격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뭐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아니면 제 어깨에 무슨 날개가 달렸습니까? 제가 왜 박쥐입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 최민희 의원이 사과는 저기서 정중하게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사과를 다시 뒤집는 듯한 발언을 또 했어요. 박쥐라고 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말 안 예. 했다. 좀 아까 있죠, 보셨지만 근데. 박쥐야 박쥐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것들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해놓고서 또 자기는 박쥐라고 얘기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조금 들어보면 당신이 그런 말을 들을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서 글쎄요 저는 뭐 지금 모든 언론이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저건 좀 잘못된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 다음에 이런 비판이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래서 지금 다른 후보들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앞선 1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가 좀 네. 궁금합니다. 예. 최 교수님은 요 최고위원 후보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최고위원 후보 현재 친명이 3명, 5위 5명 뽑는 거니까 그 5위 안에 지금 친명이 3명, 친청이 2명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서 최민희 후보가 들어가 있는 건데 계속 1위예요 지금 1위인데 나중에도 뭐 최민희 의원은 이제 수석 뭐 최고위원을 노리는 것 같은데 되긴 될 것 같아요. 되는데 워낙 강성 나오는데 지지가 높으니까 되는데 최민희 의원의 이런 태도 고쳐야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소미아 의원이 갈 때 그 야유하는 거라든지 이건 가장 그 민주주의에 중요한 건 남의 말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걸 인정하는 거.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상대가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포용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게 관용이고 포용인데 관용이 없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치를 선 악의 구분으로 보는 거. 옳고 그름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박쥐라고 왜 공격합니까? 아까 돌려차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죠.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들은 그런 발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심심찮게 이런 게 많이 나요. 요즘 그게 뜸한 편이에요. 한때 얼마나 막말 논란이 많았어요. 예. 그 이런 부분들도 최민희 의원이 이런 부분을 많이 비판받고 있잖아요. 요즘 아까 예. 그 서미아 의원 발언할 때 야유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혹자는 또 이거 일부러 이제 하나의 전략이다. 일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쇼츠 만들기 위한 네, 전략. 쇼츠 뭐 전략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얘기들 되는 거고 네네.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남는 게 정치인데 어쨌든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일리가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최민희 의원의 이런 태도는 비판받을 수 있다 충분히 제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순회 경선 한 4번 정도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